민법은 뭐다? 민법은 사법상의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뭐라고? 민법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그래서 민법의 핵심은 사법상 권리 변동이죠. 그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법상 권리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법상 권리가 있지만은 수천 개의 사법상 권리가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사법상 권리의 핵심은 재산권이죠. 근데 그 재산권 중에서도 핵심이 채권과 물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채권, 물권. 그래서 채권은 뭐고 물권은 뭐다 그랬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대효야. 채권자가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 채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죠. 그러나 물권은 절대적 권리야. 즉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은 채권,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대륙법계 체계로서 소위 판덴텍식 체계에 따라서 앞에 총론을 두고 밑에 구체적인 강론을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1조부터 118조, 우리 1118조까지 보니까 법 조문에 제일 앞에 목차에 보니까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이 있죠. 그럼 민법 총칙은 뭐냐? 이 채권법과 물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들을 모아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역적으로 앞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각각의 분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쟁점들을 뒤에다가 구성하는 연역적 구성인데 아주 논리체계가 탁월하죠. 그러나 이게 실제 사례, 즉 민사 분쟁을 푸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민사 사례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한꺼번에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번에는 귀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거꾸로 한번 어떤 민법상의 쟁점이 문제되는지 연역적으로 말고 귀납적으로 한번 어떻게, 거기 보니까 40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 민법 체계를 재구성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문 강의 첫날 첫째 시간에 구체적인 예로 들어드린 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에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권을 변동시켜서 현금화하고 싶다. 근데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 중에서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랬죠. 매매 계약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매매 계약이 뭐냐? 우리가 인문 강의할 때 뭐 수도 없이 봤던 내용인데 563조 조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오늘 조문집 안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법 조문을 많이들 안 가져오셨네요. 자, 563조 아니면 그 입문서에도 있죠. 그렇죠? 입문서에도 우리 뭐 거기 다 소개가 돼 있는 조문이니까 563조의 조문을 보니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쉽게 얘기해서 매매는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는 계약,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때 재산권을 이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매도인. 그 다음에 오늘 그 재산권을 이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 매수인. 그래서 팔도자,
살 숫자죠. 팔고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이 을한테 어이 을아, 너 이거 X 건물 내 건데 너 1억 원에 살 거니? 라고 일명 매매 계약하겠다라고, 즉 팔겠다라고 매도 청약, 약속을 청하는 거죠. 약속을 청하는 의사 표시를 하니까 을이 그 X 건물 1억 원에 팔려고, 아 좋아, 그럼 내가 그거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을이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했다. 1억 원에 팔고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563조에 보니까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그 효력이 뭐냐? 이게 몇 조에 있더라? 568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568조에 보니까 매매 효력 해가지고 1항에 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뭐야? X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요. X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사안에서 매도인이 X 건물의 재산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고 매수인이 1억 원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그 약속에 따라서 각각 권리를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적어도 약속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원칙을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 사적 자체의 원칙. 아니 갑이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1억 원의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매수인이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이게 바로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사적 자체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내 권리 변동은 내 의사 표시대로 한다. 내가 한 의사 표시대로 권리가 변동된다. 이게 바로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 사적 자체의 원칙의 핵심적인 경우의 수가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우리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 변동의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서 각각 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개관을 해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의 수인 계약을 중심으로 한번 이 권리 변동의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서 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크해보자. 그래서 우리 40페이지에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 체계 전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단계가 로마자 1의 계약 체결 단계라 그랬죠. 그렇죠? 계약의 체결 단계.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니까 오늘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조문에서 뭐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느냐? 채무. 즉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니까 또 동시에 갑은 뭐가 또 생기느냐? 채권이 생긴다 그랬죠. 즉 을한테 매매대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다. 을도 마찬가지죠. 갑으로부터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 그리고 을은 매매대금 1억 원을 갑한테 이행해야 되는 특정인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통상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면 그럼 이 채권 채무는 이행돼야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계약의 이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약이 이행된다는 말은 오늘 매도인 갑은 X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하고 을은 금전인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변동되는 거다? 물권이 변동되는 구조다. 근데 우리 입법자들은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반드시 뭐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186조에 보니까
186조에 보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에 효력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즉 부동산에 관한 이 매매 계약으로 물권의 득실 변경, 오늘 물권의 대표주자 소유권, 이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갑이 을에게 등기, 그래서 제가 숙제로 내드렸잖아요. 입문 강의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 집 또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한번 떼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반드시 등기해야 뭐가 변동이 된다고요. 오늘 산에서 물권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겠다. 그러면 동산의 경우는요. 188조에 보니까 188조에 1항에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뭐 해야 된다?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도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그랬죠.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를 누구한테? 오늘 매수인, 동산의 매수인한테 인도해 주어야 궁극적으로 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되더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법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인데, 이 계약을 체결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그 채권 채무를 이행하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변동되네? 물권이 변동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마지막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단계에서 뭐 각각 단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면 민법이 관여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안에서 만약에 이 계약 체결 단계, 이행 단계, 물권 변동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민법이 작동하게 될 텐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발생되는 가장 전형적인 하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로마자 1번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의 하자 검토 옆에다가 민법 총칙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저희 입문 강의 때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로마자 1번만 할 겁니다. 로마자 2번하고 로마자 3번은 채권법, 물권법인데 지금 해봤자 그렇죠? 이 틀 입문 강의 때 이미 다 했고요. 또 지금 해봤자 어차피 한 보름 이후에 할 내용들이니까 먼저 오늘은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진행될, 2주는 아니죠. 우리 한 10회 정도 진행될 로마자 1회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의 하자 민법 총칙 쟁점만 한번 보고 바로 민총 쟁점으로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채권법, 물권법 내용인데 그 개관은 제가 입문 강의 때 이미 다 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재복습하는 거예요. 자, 로마자 1번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하자 검토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이러한 사례 문제를 받았어. 오늘 이런 사례 문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나? 로마자 1번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근데 로마자 1번 검토할 때 첫 단계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형 및 당사자의 법적 지위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뭐냐,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법 조문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민사법정에서는 판사가 얘네들 둘이 막 뭔가 민사 분쟁으로 싸우고 있으면 민법 조문부터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너네들 둘 사이에 합의한 게 뭐니? 그 계약서 좀 보자라는 거야. 근데 그 계약서가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미리 합의가 돼 있다라면 사실 법적 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당사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없다. 그러면 사적 자치에 대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뭐가 적용되느냐?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법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했다 그러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의한 내용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하니까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공법의 대표 주자인 형법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 드렸듯이 형법 250조에 보니까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인한 사람의 예를 들어 가지고 유족들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합의에 따라 용서가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행적으로 그 법이 적용이 돼야 되지만은 사법은 이 권리 변동을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을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지금 어떤 계약 관계가 체결돼 있다 그랬어요? 학원 수강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랬잖아. 그럼 저는 약속한 대로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양질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약속된 시간에 그 수강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관계. 자, 그런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라고 사례 문제에서 민사 분쟁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뭐부터 체크해야 되느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15가지 전형적인 계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채권 강론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계약 유형 중에서 전형적으로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15가지의 전형적인 계약을 딱 입법을 해놓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절대로 학원 수강 계약 안 나옵니다. 왜? 민법 조문에 없으니까. 민법 조문에 학원 수강 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딱 15가지 전형적인 계약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나오는 거는 뻔합니다. 수험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시겠죠?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안에서 갑이 법적 지위가 뭐라고? 매도인. 을의 법적 지위가 뭐라고? 매수인. 만약에 얘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다. 대주. 얘가 지금 돈을 빌리는 사람이다. 차주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민사 사례가 나오면 먼저 뭐부터 체크해라? 두 사람의 합의의 형태가 15가지 전형적인 계약 및 오늘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걸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례 기록형 문제에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 그랬습니다. 성립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 기능하기 위해서는 또 효력 요건이라는 걸 또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무슨 요건 갖추고요?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효력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입문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모든 법률 행위의 공통적인 성립 요건,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 3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당사자,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죠. 요 3가지요. 자, 오늘 사안에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는데 당사자가 있나요? 네.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이 있죠. 둘째, 법률 행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 내용이 뭐죠? 매매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이죠.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표시 중에서도 계약은 반드시 의사 표시가 합치돼야 됩니다. 자, 법률 행위에는 다양한 법률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은요,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가 일치돼야 돼요.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 팔겠다, 사겠다, 빌려주겠다, 빌리겠다. 서로 대립되는 의사 표시가 일치돼야 돼. 잘 보세요. 갑이 1억 원의 X 건물을 팔겠다라고 매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너무 비싸다야, 내가 9천이면 사겠다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성립된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당사자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기는 있는데 계약의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합치됐잖아. 갑은 1억 원에 팔겠다고 을은 9천이면 사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색깔펜으로 적어볼까요? 2번 목차, 계약의 성립 요건의 하자 검토 왼쪽에다가 불성립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불성립. 확인되셨나요? 불성립. 그래서
뭐 뒤에서 살펴드리겠지만 거기 이번에 목차의 내용에 보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 진도 들어가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 목적, 즉 계약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전형적인 하자가 불성립이란 불성립.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법률행위 내용이 없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불합치된다.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불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불성립 사례가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라비아자 3번이 별표죠. 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하자가 생기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 효력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목차 3번 옆에다가 무효 취소라고 적죠. 무효 취소. 그래서 민총 사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로 문제가 된대. 주로. 이때 발생되는 가장 전형적인 하자는 효력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는 무효 취소 사유죠.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